자,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유치권자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이 있죠. 그죠?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로 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권이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네.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엔도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이따 보시겠지만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한번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하죠. 특히 목적물의 신소유자, 그 중에서 특히 목적물을 경락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과 채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죠. 그죠? 반환을 거절하는 것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권리 행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오른쪽 동그라미 4번.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잘 나오죠? 4번.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서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동그라미 6번.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건축업자를 상대로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당연히 법원은 건축업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건물 인도 안 하냐? 그럼 당연히 건축업자는 주장해야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라고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면, 즉 인용을 하게 되면 판결을 해줘야 되죠. 자, 이때 이렇게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건축업자을 너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요렇게 판결해 줍니다. 요거를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는 거, 그 정도까지 유치권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치권이나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없죠. 하지만 경매권은 있죠. 322조 1항.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유치권자 이 경매권은요, 다른 담보물권자들처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팔아버리기 위해서, 이건 이제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닌 환가를 위한 경매. 그 다음에 2항은 뭐죠? 이거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죠. 건물가액이 현재 10억, 공사대금이 10억. 그러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퉁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게 간이 변제 충당이죠. 즉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권자는 건물에 대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하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치물 자체를 공사대금 변제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즉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해서 요건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감정의 평가를 거칠 것,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 법원에 청구할 것. 그럼 청구받은 법원 입장에서는 요건을 다 갖추면 건축업자 을로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신 공사대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해라. 이렇게 판결해 주겠죠. 자, 이때 건축업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가 등기가 필요 없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 변제 충당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따라서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맨 밑에도 두 번째 줄 니은. 간이 변제 충당에 의해서 유치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건축회사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올해 시험에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해서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의 변제 충당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자, 다음 페이지.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한 거예요.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축업자을 이 건물을 병에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해서 이 차임을 어디에 충당할 수 있다?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유치권자에게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오른쪽 324조 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유치권자들이 이 건물을 임대하려면 누구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채무자, 건축주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그 수취한 과실을 변제에 충당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뭐? 채무자의 승낙. 그게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박스 1번. 박스 밑에 1번.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 이익을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외가 있어.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권이 됩니다. 324조 단서.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에 2번에 예외. 디귿. 채무자 승낙이 없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 승낙 없이 했죠. 따라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죠. 대표적인 판례가 있어요. 주택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주택을 유치하는 건축업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사용하는 것. 그게 뭐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건축주 승낙 없이 거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승낙 없이 거주 사용했으니 그 사용 이익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하겠죠. 그죠? 쭉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죠. 건물을 유치하면서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수리비 같은 것들, 그죠? 계량 유익비 같은 것들, 추가적으로 공사대금 이외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비용이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청구할 수 있고요. 나아가 이 비용도 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도 또다시 뭐가 인정된다?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다만 유익비는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그러면 유익비에 대해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것은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익비만큼은 상환기간 허여를 통해서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른쪽 325조 1항, 2항과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4번 별도의 유치권이 인정이 되되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게 되면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는 324조 2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고요. 1항이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로 보관해라. 남의 물건을 유치하는 거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항은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할 건요.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가 아니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를 따로 표시해야 소멸한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그죠? 의무 위반 사실 자체로 유치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 소멸 사유 중에 2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뭐예요? 채권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이죠. 두 번째, 채권 소멸 사유 중에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건물 건축업자가 건물을 유치하고는 있으나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게 될 것이고 유치권도 소멸하겠죠. 그래서 첫째,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죠?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과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라 그랬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을이 건물을 유치하고는 있으나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326조 조문이 잘 나와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채권 행사는 별개란 말이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 행사는 하고 있으나 따로 채권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를 구별해라라는 의미입니다. 326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중에 의무 위반을 이유한 소멸 청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은 1억인데 건물가액은 20억. 따라서 채무자는 1억짜리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건물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327조가 됩니다. 당연히 상당한의 의미는 건물가액 20억에 상당하는 담보가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액 1억에 상당한 담보가 될 거예요. 문제는 1억짜리 담보를 제공해야 될 갑이 3,000원짜리 닭을 가져왔어.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다? 닥쳐. 거절할 수 있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상당하지 않은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유치권자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는 일방적인 거지만 상당한 담보 제공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것은 그 담보 제공에 대해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형성권이 아니게 됩니다. 일방적 권리가 아니게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유치권 소멸 청구 따로 해야 되죠. 근데 327조도 뭐라고 돼요?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한다가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고 별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소멸 청구. 여기서 담보 제공자와 소멸 청구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는 채무자가 제공하고 소멸 청구는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요.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빌려 타다가 고장나서 을이 병에게 수리를 맡겼어요. 얘가 수리비 채무자죠. 소유자는 얘예요. 담보는 얘가 제공하고 자동차 돌려달라는 갑이 청구하고. 그죠? 그래서 담보 제공자와 유치권 소멸 청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병한테 수리를 맡길 때 을이 병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동차는 수리가 끝나면 찾아가되 수리비는 말일날 줄게. 그래서 을이 병이 오케이 했어요. 자, 그 병은 뭐 한 거예요? 유치권 포기한 거죠. 그죠?
을이 수리를 맡기면서 자동차는 수리 끝나면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이달 말일날 줄게. 병이 알았어. 그러면 오늘 자동차 찾아갈 때 병은 수리비 줄 때까지 자동차 못 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유치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자, 병 유치권 포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을한테 했죠. 자, 그 얘기를 들은 갑이 와서 자동차 달라 그래요. 병이 이렇게 말하면 난 을한테 포기했지 너한테 포기한 거 아니야. 나 자동차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왜? 유치권 포기하면 이미 유치권을 소멸했잖아요. 오른쪽.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나 유치물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유치권 소멸 청구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거 병이 을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 유치권 포기 의사 표시 상대방 을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3자도 유치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아니야 이거 잊어. 그냥 이거 잊어.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다시 할게. 병이 을에게 유치권 포기 의사를 표시했어. 그때 을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유치권 포기로 인해서 유치권을 소멸했다. 자동차 돌려달라. 라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 지문을 아까 확인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으세요. 그냥 일단. 수리비 채무자에 의해서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유치권 소멸 주장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치권이다. 자, 이제 마지막 저당권 남았습니다. 얼른 하고 가죠. 지금 뭐 그냥 온몸이 쑤셔가지고 표정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도 싫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유, 지금까지만 들은 것만 해도 머리가 딱딱 아파. 표정 보니까 빨리 가고 싶어. 자, 저당권 중요합니다. 뜻과 하고요. 특징이 나올 것이고요. 저당권 성립이 나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나올 것이고요. 저당권의 처분 양도가 나옵니다. 즉 저당권 변경이 나오겠죠. 저당권 소멸이 나올 것이고요. 특수저당권이 나옵니다. 특수저당권은 일단 민법에 공동저당하고 근저당권 두 가지가 있죠. 여길 뭐 결합시킨 것도 있죠. 포괄자가 붙기도 하고요. 두 개 합치기도 하죠. 공동근저당, 포괄 공동근저당까지 있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없고요. 두 가지만. 먼저 저당의 뜻이 뭐죠? 주택담보대출 생각해보자 그랬죠.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은 101호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되더라. 자, 이때 은행은 101호를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뭐만 지배한다? 교환가치만 지배한다. 그것도 어떻게 지배해?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여기서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당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은행은 무슨 생각을 해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거를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상태에서 갑이 실제로 돈을 갚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겠죠. 예? 요거를 저당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하고 그걸 권리로 만들어 놓은 게 저당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란 채무자 등이 제공한 부동산 따위를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은 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그걸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물권을 말한다. 당연히 돈을 빌려주면서 설정하니까 99% 약정을 통해서 발생하겠죠. 약정 담보물권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 민법상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당권은 99% 약정을 통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담보물권의 통일성이 다 인정이 되면서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부종성이 왜 완화되어 있는지 나중에 근저당권 가서 볼 거고요.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번.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즉 뭐가 없다? 유치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점유를 통해서는 저당권을 공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타인 소유물이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뜻이고 특징이다. 다 성립. 99%뭘 통해 성립한다? 계약. 그런데 이 계약이 두 개예요. 두 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 빌리는 거.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하고 돈을 빌리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담보대출은 소비대차 플러스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이렇게 성립하겠죠.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되겠죠. 차주, 대주라고도 부르죠. 반면에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될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채무자, 채권자. 설정 계약의 당사자,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원칙 동일인. 그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가 원칙. 그런데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된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대표적인 예가 돈은 법인이 빌려줘요. 법인. 그럼 저당권자로 주식회사 뭐뭐뭐뭐 그 다음에 그 법인 등록번호 법인 주된 사무소 주소가 딱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그런데 등기부에 그 법인 대표 개인 이정환 주민등록번호 이정환 주소가 딱 등기됐어. 법인과 자연인은 별개인격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돈을 받으러 돌아다녀요? 대표자 개인이 받으러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채권자처럼 보여요? 이정환이가 채권자처럼 보이겠지. 제가 돈 받으러 돌아다니니까. 이런 거를 대법원이 뭐라고 해요?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정자는 누구예요? 채무자 또는 제3자. 이 제3자가 누구예요? 물상보증인. 설정자는 원칙이 채무자가 아니고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돈은 갑이 빌리는데 담보물인 땅은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어. 자식이 돈을 빌릴 때 아버지가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채무자하고 설정자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립과 관련된 그 계약 당사자 문제를 좀 확인하시고 특히 오른쪽 저당권자와 관련해서는 니은의 그 관련 판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됐고요. 그 다음 4번 저당권의 객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네 가지. 다음 페이지.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도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5번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자, 일단 가장 기본이 금전 채권이죠.
근데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채권이 될 수 있고 장래 채권도 되고 특히 장래 불특정 채권도 되죠. 장래 아직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채권도 미리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 3번 채권 일부를 위한 저당권 가능하죠. 1억 빌려주면서 7천만 원만. 채권 여러 개 묶을 수 있죠. 빌려준 게 3번, 채권이 3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가능하죠. 니은 채무자 여럿을 묶을 수 있죠. 정이 갑에게도 돈 빌려줬어, 을에게도 돈 빌려줬어, 병에게도 돈 빌려줬어. 갑만 담보로 정했어. 여기에 정이 하나의 저당권으로 채무자 갑을 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수도 있고요. 채권자 여럿을 묶을 수도 있다 그랬죠. 갑에게 돈을 빌려준 을병 정이 갑이 제공한 담보물에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하면서 채권액의 비율로 을이 1억, 병이 5천, 정이 5천 그러면 하나의 저당권을 을이 2분의 1, 병이 4분의 1, 정이 4분의 1 공유할 수 있죠. 그런데 소유권이 아니지. 뭐라 그래요? 준공유.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별로 쪼개 갖고 있는 게 공유잖아요. 근데 이건 소유권이 아니잖아.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수인의 채권자가 준공유한다. 준공유. 이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저당권 성립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시고 중요한 게 저당권의 효력이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저당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뭐예요? 나중에 목적으로 임의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겠죠. 자, 그건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부수적인 효력, 저당권적인 인정되는 중요한 효력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효력과 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가지.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란 전제가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걸 전제로 해.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엇을 우선 변제 받는가 그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고민 안 해도 되죠. 360조에서 딱 규정해 놨죠.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5개. 피담보 채권의 범위의 의의와 360조. 자, 원본이란 빌려준 것, 이자는 약정이자, 그다음에 이 위약금은 뭐예요? 별도로 특약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특약. 뭐라고? 돈을 갚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배상한다. 라고 특약. 그걸 뭐라 한다? 위약금. 특약이 있고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위약금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4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뭐예요? 지연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연체이자. 이거는 특약이 없어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지연배상이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한을 하죠. 몇 년분만? 1년분에 한해서만.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당권 실행 비용이 나오죠. 감정 평가 비용 같은 것들. 이런 5가지 한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요거 자체를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목적물의 범위가 나왔어요. 이 목적물의 범위도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어디까지 경매가 되며 따라서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 부지와 주유소 건물에 저당권이 각각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주유소 부지 및 건물뿐만 아니라 유류저장 탱커라든가 주유기라든가 세차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취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뭐다? 목적물의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서 358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뭐에도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그런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임의 규정이구나 일단. 그죠? 그 다음 부합물은 뭐예요? 토지 건물의 일부. 토지 건물의 일부. 대표적으로 주유소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것들. 반면에 종물은 독립물. 독립한 물건인데 주된 물건의 일상용도. 주유소의 일상용도가 뭐예요? 주유. 거기에 꼭 필요한 물건. 주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종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첫째,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에 설정되기 전 부합물 종물이든 후 부합물 종물이든 따지지 않는다. 전후를 묻지 않고 저당권에 미친다. 두 번째, 부합물과 관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되어 부합된 부분에도 미치므로 기존 건물의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누락이 되고 경매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설령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억나시죠? 반면에 토지 위의 건물, 농작물, 임목, 미채로 광물, 명인방바천 수목, 수목일단 미불 과실 여기에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니까. 마지막 종물과 관해서는 종된 권리에 확장한다. 그래서 갑수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땅의 지상권 따위를 갖고 있을 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니까 건물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취득한다. 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뭐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종물에 대해서 종된 권리도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318페이지에 보면 358조가 있고 밑에 기역의 A, 그 밑에 관련 판례. 밑으로 쭉 내려서 C. 오른쪽 종된 권리 종물과 관련해서 A에 다. 이게 다. 관련 판례 하고요. 관련 판례 밑에 라 하고요.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과실이 돼서는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서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101호에서 다달이 월세가 100만 원이 나와. 이게 과실이죠. 누가 수취해요? 설정자가 수취하죠. 집주인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저당권 세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는 저당권 세력이 미친다. 359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 수취한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물상대위. 아까 잠깐 봤지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땅이 수용이 됐다.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죠?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버리면 갑의 다른 재산하고 섞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갑이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게 어떤 건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갑의 통장에 1억이 있었어. 보증금이 1억이 들어왔어. 합이 2억이 됐어. 그 통장에 있는 2억 중에서 보증금 1억 구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에 숫자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보상금이 들어오면 그 보상금만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보상금 계정이 따로 있어요? 없잖아요. 특정성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상대위권 행사하려면 지급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 지급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뭐 해야 돼요? 압류.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압류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압류만 갖고는 안 되죠. 법원으로부터 무슨 명령 받아야 돼요?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야 되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대토를 받았네요. 그럼 이 대토로부터 회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이게 경매가 될 때 법원 가서 배당을 요구해야 되죠. 그리고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라고 있어요. 채권 신고 기간.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적어도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상대위하는 방법,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함으로써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뭘 함으로써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이 되어버리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 이 제3자라면 그 제3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수령한 게 채무자라면 적어도 채무자한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상대위 개념과 요건이 있습니다. 저당 목적으로 멸시를 해서는 공용징수돼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줄 협의 취득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을 말하게 됩니다. 가치 변형물이 남아야 되고요. 디귿 압류해야 되고요. 다만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고요. 행사 방법,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무명령을 받거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관련 판례 1번 갑의 보상금 반환 채권이 제3자에게 설령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쫓아가서 나한테 넘겨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쫓아가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뭐라 그래요? 추급할 수 있다. 오른쪽 관련 판례 1번 2번은 말씀드렸고요. 3번은 누가 수령했어요?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했어요. 그죠? 얘가 어물어물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보상금을 수령했어요. 더 이상 물상대위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서 뭐는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했다면 이건 내가 받을 건데 네가 받았으니 부당한 이득이지 않냐. 돌려달라. 그거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실행이 나왔죠. 뭐 실행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쭉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324페이지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366조 법정상권이 나왔어요. 자, 366조 법정상권은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리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이럴 때 인정되는 게 366조 법정상권입니다. 366조 의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포기 특약 못한다고 돼 있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자, 성립요건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돼.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미등기 건물이어도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 당연히 법정사건 인정되겠지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으니까. 360조 법정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그리고 그 건물이 존속할 것 이건 요건이 아니에요.
설정 당시에 있었던 그 건물이 존속할 것, 이건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있었던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축이 된 후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법정사건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맨 밑에 관련 판례 3번. 자, 갑수유 땅이 있고요. 갑수유 건물이 있어요. 땅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이때 저당권자가 동일인, 이거를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다. 그럼 건물 저당권은 사라졌죠. 토지 저당권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때 토지 저당권이 생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은 법정사건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겠죠. 그게 3번이죠. 또 하나 1번 판례는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 그럼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줘요? 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줘요? 당연히 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겠죠. 즉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법정사건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1번 판례가 되겠죠. 자, 오른쪽 두 번째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 자, 언제 동일? 설정 당시 동일. 그러니까 실행될 때는 달라도 돼요. 여기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설정 당시 동일하죠. 그죠? 근데 중간에 건물이 팔려요. 그리고 나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됩니다. 자,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도 법정사건은 인정된단 말이죠. 왜?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된다.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되니까. 니은 갑소유 땅과 건물 중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병에게 팔린 뒤 토지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법정상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보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다음 페이지.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등기는 필요 없고요. 법률 규정에 한 저당권 취득이니까. 양가로 4번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질 것이고요. 양가로 5번 유상이 원칙이니까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 우리 분묘기지권에서도 나중에 볼 건데 법정사건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우리 분묘기지권에서도 한번 봤죠. 그 지료액은 나중에 협의로 정해지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지료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지료 연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정이 되면 결정 여건은 소급한다 그랬죠. 따라 결정이 되면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결정 전후에 걸쳐 2년 연체 했을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1번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료 연체가 있을 수 없다. 2번도 마찬가지죠.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료 연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3번 일단 지료 액수가 정해지면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후가 아니라 판결 확정 전 후에 걸쳐 2년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권이 나왔죠. 이 법정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 법정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때는 설령 저당권이 실행이 되더라도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건물이 철거되는 문제가 생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이거를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라고 합니다. 요건은 간단해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두 번째,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런데 우리 판례가 하나를 더 인정합니다.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지었으나 그 건물이 나중에 설정자 소유가 됐을 때 이때도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할 수 있다. 법에서는 설정자 갑이 지어서 갑이 소유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하나를 더 추가. 제3자가 건물을 지었으나 그 건물이 누구에게 속하게 된 경우? 설정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이때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요건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기억. 동그라미 2번에 기억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효과.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 두 번째,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토지 경매 대가로부터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해야 된다. 특히 365조는 단독으로 출제가 대단히 잘 되기 때문에 양도 얼마 안 되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제3취득자입니다.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있어요. 이 땅을 병이 사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는 병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병이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병, 채무를 인수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딱 요 세 사람, 요 세 사람을 뭐라 부른다? 제3취득자.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땅을 경매에 넣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소멸.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보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경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원래 내가 내 물건을 경락받지는 못하죠. 예외가 제3취득자 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경락인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얘도 경락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째, 얘네들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변제할 권리가 있더라. 변제권.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 거죠. 채무자 아닌 자가 돈을 갚을 때 채권자가 좋다고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지만 변제할 권리를 부여해요.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얘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3취득자에게 뭐가 인정된다? 변제권. 이때 이 변제는 당연히 변제기 도래 후에 변제해야 되죠. 그죠? 변제기 도래 후. 또 변제기 도래 후라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갑이 갚지 말라 그래도
변제할 수 있고. 자, 변제를 해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병은 갑에게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 라고 할 수 있다. 구상권이 인정이 돼. 자, 세 번째 보호장치는 얘네들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필요비가 있을 수 있고 유익비가 있을 수 있죠. 이거를 경매대가로부터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배당 순위를 보면요, 영순위예요. 영순위.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자, 조심하세요. 전세권자 보세요. 경매가 돼요. 배당 순위는 어때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그죠? 전세금은 얘보다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어때요? 먼저 받는 거예요.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 또 하나 주시면 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권이 없죠. 그죠? 따라서 비용 중에서 요것만 우선 면제받습니다. 전세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필요비 유익비 다 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익비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비용 상환 청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곱 번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자, 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이런 거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갑이 한 그루에 1억짜리 나무 5그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임목 등기를 해. 그리고 을로부터 3억을 빌려. 그리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줘. 가능하죠? 임목 등기 되면. 그래서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5그루를 경매해서 3억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한 그루가 사라졌어. 그럼 담보 가치가 5억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어? 이걸 뭐라 한다? 저당권 침해. 목적물의 가격이 하락했어. 이건 저당권 침해가 아니에요. 한 그루에 1억짜리가 8천만 원으로 가격이 다운됐어. 이건 저당권 침해가 아닙니다.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담보 가치가 감소되는 게 저당권 침해예요. 이렇게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이 저당권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됩니다. 첫째가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나무가 분리 반출이 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그 분리 반출된 나무를 나에게 반환하라 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원래 장소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나한테 반환하라 이런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물권적 청권이 됩니다. 두 번째, 세 그루가 사라졌어요. 2그루 남았죠? 자, 2그루 팔아요. 얼마요? 2억. 얼마 빌려줬어요? 3억. 남아있는 2그루를 다 팔아도 3억을 다 회수 못하죠. 요거를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합니다. 즉 저당권이 침해돼요. 즉 잔존가치가 감소해요. 교환가치가 감소해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만족받을 수 없는 상태를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보호장치입니다.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0페이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번. 이 손해배상 청구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62조는 침해자가 설정자일 때, 설정자는 누구 또는 누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그럴 때 원상회복 청구, 즉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침해자가 채무자일 때, 그럼 저당권자는 더 이상 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 지금 당장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거,
담보물 보충 청구는 침해자가 설정자고요. 즉시변제 청구는 침해자가 채무자의 하나입니다. 기한이 상실해서 받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갚아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채무자 갑소유고요. 채무자가 세구를 내다 팔아버렸어요.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 침해했으니까 뭐도 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세 가지 권리의 관계 담보물 보충 청구를 중심으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합니다.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을 때는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다려주겠다는 거죠. 네? 네가 담보물 보충하면 내가 기다려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이 담보물을 보충했어요. 세구로. 5억으로 회복됐죠. 더 이상 손해는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당장 대놔 돈. 그럼 당연히 담보물 보충 청구를 못하죠. 그리고 돈 달라 그랬지 보충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없어. 손해는 여전히 있지요. 그러니까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권리의 상호관계까지를 딱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과 관해서 네 가지 봤어요. 효력 범위, 비담보 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잘 나옵니다. 최근에 법정상권 건너뛰어도 되고요. 일괄경배권 잘 나옵니다. 제3칙자 잘 나와요. 저당권 침해 건너뛰어도 됩니다. 설렁설렁 봐도 돼요. 결국 부합물 종물 저당권에게 미치는 범위하고 365조 일괄경배권하고 제3취득자 세 가지. 이게 최근에 집중해서 시험에 나오는 저당권 효력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몇 가지 설렁설렁 저당권 처분 및 소멸에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별거 없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요.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을이 변제는 아직 1년이 남았는데 돈이 필요해. 을이 돈이 필요해. 그럼 팔아야죠. 그죠? 이때 저당권만 팔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못을 박아놨죠?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절대로. 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뭐도 같이 양도하는 거다? 채권도 양도하는 거다. 이때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죠? 저당권이 붙어있다 해서 저당권 부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저당권 및 저당권 부 채권을 양도해. 자, 이걸 산 사람 권리를 두 개 샀죠. 저당권도 샀고 채권도 샀어요. 자, 이때 병 저당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해야 되죠. 채권을 팔아 샀죠. 통지해야죠. 따라서 통지했다 저당권 취득한다. 큰일 나죠. 등기해야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통지는 대항 요건이에요. 병이 갑에게 채권 행사기한 요건입니다. 저당권과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저당권 취득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은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돈을 갚아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이때 나중에 병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갑은 말소를 청구하겠죠. 누구한테? 양수인 병한테. 자, 이때 이 등기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병의 이름으로 부기 등기가 돼 있겠죠. 부기 등기 말소 청구하면 안 되죠. 이거 말소 청구해야죠. 양수인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 청구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되죠. 부기등기 말소만 청구하게 되면 부기등기만 말소될 거 아니에요. 설정등기 말소 청구하게 되죠. 저당권부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331페이지 양가로 1번에 361조와 양가로 2번에 3줄 해놓으시고, 다음 페이지 채권 소멸과 관련해서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공동저당은 뭐 보지 마시고요. 공동저당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딱 풀 수 있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저당은 괜히 봤다가 머리만 깨져요. 근저당권은 봐야 됩니다. 자, 근저당이 뭐냐? 뜻만 간단히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을이 갑에게요. 3개월간 A라는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3개월 뒤 정산을 하기로 했어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거 기간으로 하고요. 이걸 을의 채권액이라고 하게 되면 을이 물건을 공급할수록 외상 채권액이 늘어나죠. 그죠? 을이 물건을 공급할수록 채권액이 늘어나요. 갑이 일부 정산해줘요. 채권액이 줄어들어요. 또 공급하면 늘어나요. 갑이 로또가 당첨됐다고 다 줬어. 빵원으로 만들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공급해. 늘어나죠. 그래서 3개월이 딱 됐어요. 3개월이 딱 되어야 채권액이 확 정의되죠. 그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채권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억, 2억 이렇게. 그런데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에 확정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계속적 거래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는 장래 불특정 채권이 생깁니다.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생겨요. 이거 담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뒤에 갑이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련된 게 뭐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의의를 봅니다. 근저당권. 오른쪽.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채권액이 확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뭘 정해놔야 돼? 우선 변제 한도. 갑이 3달 뒤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을은 경매를 넣을 것이고 그 경매 대가로부터 을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놔라. 그걸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한다. 우선 변제 한도액을 뭐라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 그걸 미리 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이 그림을 통해서 눈여겨보시면 돼요. 채권액이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채권의 불특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채권 일시 빵원이 됐어요. 근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종성이 완화돼 있죠. 왼쪽 하단에 조문 보세요. 357조. 두 번째 줄,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법에서 명확하게 부종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채권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설령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다만 우리 은행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할 때 저당권을 설정해요?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근저당권 하죠. 100% 근저당권 하죠. 왜 그러냐 말이죠. 그건 액수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우선 변제받는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당권은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근데 근저당권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건데 원래 근저당권은 이걸 담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래 불특정 채권. 근데 은행은 지연배상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경매 기간을 감안하는 거예요. 보통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가 끝날 때까지 2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 2년 될 때까지 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대출금에다가 2년분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대충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보통 그래서 대출금에다가 플러스 한 30% 정도 업해서 최고액을 설정하잖아요. 그 30%가 뭐예요? 지연배상.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보다 최고액이 더 크죠. 그럼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한도에서. 그래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그 지연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근저당권은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자, 성립관에서는 소비자 계속적 거래계약과 등기가 설정계약 및 등기가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336페이지 가면 등기에 관해서 이건 등기법에서 꼭 공부하시죠.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근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동그라미 2번 피담보 채권이 있고요. 특히 니은번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지 않고요. 최고액에 모두 포함되죠. 그 다음 조심할게요. 아까 다시 357페이지로 357조로 가면 334페이지 357조 2항에 보면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근데 실행비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다시 넘겨서 336페이지 디귿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포함되지만 최고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근저당권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뭘까요? 이거 언제 확정되는가? 확정 시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니 대놓고 물어봐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확정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봐요.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결산기 도래. 눈에 띄죠? 존속기간 만료 또는 결산기 도래.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 엔드 당사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그럼 얼마로 확정돼요? 빵원. 다시 한번. 첫째, 결산기 도래. 확정되겠죠?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러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 그 확정이 돼. 얼마로? 빵원. 그럼 저당권은 소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안 정했어. 그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다. 그 다음 판례 기억할 거 경매 신청.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눠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확정식이 5개. 336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동그라미 3번 피담보 채권 확정이라고 해서 기억 확정식이 A, B가 있어요. A, B를 확인하시고 관련 판례 1번. 로마자 반가를 번 두 번째 줄이 결산기 도래고요. 그 밑에 게 뭐예요? 세 번째 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그 밑에 줄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존속기한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더라 말이죠. 경매 신청은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확정이 됐어. 확정이 되면 보세요. 더 이상 채권이 증감 변동해 안 해? 안 해요. 보통 저당권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채권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후에 붙는 이자 이런 것들은 담보 되겠지. 최고의 한도 내에서. 두 번째, 확정이 됐는데요.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 채권 최고액을 1억으로 정해놨는데 확정된 게 1억 3천이야. 이럴 수 있죠. 이때 문제가 생겨요. 채권액이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첫째, 채무자 얼마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죠.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은 1억 3천이잖아요. 다 갚아야지. 결국 이 최고액의 의미가 뭐예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갚아야 될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다 갚아야죠. 근데 채무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요. 그 다음 경매가 되면 우선 변제는 어디까지? 1억까지. 그럼 나머지는 일반 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담보 채권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조심할 거, 채무자는 다 갚아라.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그리고 경매 대가로부터도 얼마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의 효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37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채권 최고액이 나와 있어요. 최고액 의미가 있고요. 관련 판례 1번 제3자는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따위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근저당의 맞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 이 최고액은 채무자가 변제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 즉 채무자는 1억까지만 갚아라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한도를 의미한다. 그 문구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338페이지 맨 위에. 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 계약 내용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죠? 그 변경 중에서 채무를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A 물건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B 물건으로 바꿔. 그럼 채무 내용이 바뀌었죠? 그죠? 갑이 공급받기로 했다가 병으로 바꿨어, 채무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했을 때 변경 이전 채무는 담보하지 않고 변경 이후 것만 담보한다는 게 또 판례예요. 밑에 관련 판례가 있죠. 세 번째 줄 채무나 채무자를 바꿨을 때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되고 변경 이전 거는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바꿀 수는 있는데. 됐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양도는 아까 저당권 양도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걸 근저당권으로 바꾸면 돼요. 저당권 양도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채권 양도 통지해야 되고요. 돈을 갚았어요. 자, 값은 누구를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가 아니라 무슨 등기 말소 청구?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오른쪽 판례 맨 위에. 근저당권 양도한 부기등기는 말소 청구할 때 누구만을 상대로 한다? 양수인만을 상대로 한다.
근데 부기등기 말소 청구라고 돼 있어요? 설정등기 말소 청구라고 돼 있어요? 설정등기. 지금 설정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병을 상대로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게 말소되면 요것도 같이 말소가 되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채권과 양도된 후 변제가 되었을 때 설정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 판례는 양도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양도인이 아니라 누굴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불법 말소가 돼. 불법 말소되면 뭐 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 그죠? 그런데 중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됐어. 그럼 이놈은 설령 그 전에 회복 등기가 되더라도 소멸하죠. 어차피 소멸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회복 등기 할 수? 오른쪽 맨 밑에 동그라미 한 번.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으나 그 회복 등기하기 전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그래서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회복 등기 불가능하다. 됐죠? 여기까지가 근저당권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머리 아프죠? 아파. 머리 아파.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뭐 부탁 안 드려도 다 잊어버리실 테니까 뭐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5월 달에 정리 한번 하고 7, 8월 달에 문제를 풀면 시험에 나오는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 조금 진정이 된 상태에서 강의를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나아집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